네, 이어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 단원에서 얘기했던 거는 정전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뭔가 많이 흘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띠는 그런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전자가 멈춘 상태가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런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데 이게 전하라는 게 지금 그러면 여기서 흘러가는 게 전자냐? 맨 처음에는 이게 전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과학자들은 뭔가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정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약속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렇게 흘러가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야 그 전기적인 현상들을 띠게 하는 그 원인이 전자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결론은 전자는 사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인력에 의해서.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전류라는 개념을 그대로 그냥 쓰는데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흐를 때를 살펴보면 흐르지 않는다 해서 전자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전자들이 조금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말하고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를 때를 전류가 흐른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전류는 전자 때문에 생긴 거고 전류의 방향은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일단 그럼 보통 전류에서 전류의 단위를 암페어라고 하거든요. 1암페어라고 하면은 1초 동안 도선의 한 면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전자가 이제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요 한 도선의 단면을. 그렇게 통과를 할 때 전류의 세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쵸?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정도의 전자가 한꺼번에 통과를 하는 거예요. 초당. 자, 그러면 이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물의 흐름과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물도 일반적인 평지에서 그렇게 세게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일부러 그 펌프를 이용해서 끌어올립니다. 펌프를 이용해서 끌어올린 물을 이제 내려주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물레방아도 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전기 회로라고 해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전지를 걸어주면 전압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한꺼번에 흘러서 전구에 불을 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전압은 그냥 능력을 어떤 능력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펌프의 역할을 해주는 건 바로 전지입니다. 전지. 네, 이 전지와 펌프가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 전류와 전압의 세기를 측정해 주는 게 이제 전류계, 전압계인데 이 친구들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잘 보시면 전류계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을 보통 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을 해요. 이유인즉슨 자, 우리가 보통 이러한 회로에서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 전구에 흐르는 그 전류의 크기랑 똑같은 전류가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랑 전류를 영어로 약자로 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의 약어는 I고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전압은 전류가 흐르는 능력은 볼트. 그리고 네, 이렇게 약자와 그 단위가 똑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흘러가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게 이 전류계에도 흘러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길이 하나뿐인 직렬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전구 옆에다 병렬로 연결을 해버린다라고 쳐봐요. 병렬로 연결을 하면 이 전류가 나눠서 흐르잖아요. 나눠서 흐르게 되면은 전구에 흐르는 전류와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렬 연결을 해주는 게 정석이고 전압계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런 원리예요. 물의 비유를 하자면 펌프로 끌어올린 물이 동시에 같은 높이의 물이 이렇게 두 갈래로 끌어올려 가지고요.
한 번 내리고 또 한 번 내리는 거. 요런 느낌이 직렬이에요. 이게 특징. 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도 보세요. 끌어올린 높이만큼 또 끌어내리죠. 즉 전압이 같이 걸려요. 이 전구에 걸리는 전압과 이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을 측정하려면 병렬 연결을 해야 된다. 병렬. 자, 그래서 전구에 흐르는 전압을 알고 싶어? 그러면 병렬, 직렬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네. 자, 물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동시에 연결한다면 이 전압계 쪽으로는 전류가 많이 흘러가면 안 되겠죠. 그쵸? 전류계 여기에서 흘러갔다가 여기에서도 또 이제 동시에 흘러서 합해져서 나가니까 전압계로는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도록 참고로 알아두시면 전압계 내부의 저항이 엄청 커요. 내부 저항이 큽니다. 네, 그런 원리가 있다. 그리고 자, 이거를 읽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전류계를 먼저 보자면 전류계 눈금이 이렇게 눈금은 하나이나 숫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전류를 측정할 때 전류의 양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 아까 전류의 세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1A는 1000mA예요. 그러니까 이 mA의 10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전류를 측정할 때는 50mA. 그리고 10배, 그다음에 또 10배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연결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 우리가 그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전류가 그 회로에서 굉장히 센 전류였다고 쳐봐. 1A짜리였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50mA에다가 먼저 연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50mA 이 단자에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0부터 50까지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세밀하게 측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 바늘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A짜리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다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요 끝으로 가서 전류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결과가 와요. 잘 보세요. 왜 끝으로 가는지 보세요. 0부터 50까지니까 최대치가 여기로 와야 되죠. 근데 그걸 훨씬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전류계든 전압계든 측정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장 최대 전류부터 하나씩 연결해 보는 거야. 자, 보세요. 5A에다 연결을 했어.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10mA밖에 안 흐르는 전류였다고 쳐봐. 그러면 이 바늘이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냐면 이 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얼마인지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때는 이렇게 한 칸씩 내려오면서 이 눈금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눈금 있는 방법. 지금 만약에 50mA에다 연결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연결했을 때 바늘이 여기에 이렇게 와 있다는 거는 뭐냐면 50mA 라인을 읽어야 돼, 이때. 그래서 측정값이 30mA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만약에 500mA에 연결을 했는데 바늘이 똑같이 여기 와 있어. 그게 또 다른 상황일 수 있겠지? 그러면 그때는 500이 여기 500mA 라인을 읽어야 되니까 측정값은 300이 된다. 300mA. 자, 이거 한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에서 보시면 이 상황에서 전류를 한번 구해봐라. 자, 500이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이 라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라인. 그러니까 400mA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답을 암페어로 쓰래. 그럼 이거 무슨 소리야? 얘를 미리암페어를 암페어로 고치라는 거니까 1000분의 1 해줘가지고 0.4A가 된다는 얘기죠. 자, 전압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볼게요. 15V짜리 연결돼 있네요. 그러면 15V 라인으로 볼 때 10과 15 중간이니까 12.5V짜리가 된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은근히 헷갈려 해서 친구들이 좀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한번 연습 문제로 많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한 전류의 정의와 전압의 정의에 따르면 전압 때문에 전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전압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류가 커지려면 전압이 먼저 커져야 돼요. 서로 비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전압을 10V짜리 연결을 했는데 언제는 전류가 1A가 되기도 하고 2A가 흐를 때도 있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일까? 알고 봤더니 1A밖에 안 흐를 때는 도선이 굉장히 얇았고 2A일 때는 도선이 굉장히 굵더라 이거야. 길이는 같을 때. 이게 아마도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가 지나가는 경로, 즉 도선상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것이구나 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 도선의 상황에 따라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정도를 이제 전기 저항이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전기 저항은 약자는 R이라 쓰고 레지던스, 그다음에 단위는 옴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죠. 전압은 볼트죠. 그다음에 저항은 단위가 옴이 돼요. 이 옴의 의미는 1볼트를 걸었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저항 값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만약에 2볼트의 전압을 걸었어? 그랬더니 1암페어의 전류가 흘렀어? 그럼 이때는 이게 이제 2배가 되니까 저항도 2옴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저항이 왜 생긴다? 전자들이 도선을 이동하면서 그 원자와 원자 핵이라고 할 수 있죠. 원자 핵과 또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발생을 한다. 자, 그런데 이 전기 저항이 무엇에 따라 다르냐? 바로 도선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도선의 물질이 만약에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 그 물질 안에 원자 핵의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하가 달라질 수가 있겠고 도선의 길이에 따라서 또는 단면적에 따라서도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여기 이 단면을 통과하고 싶은데 쭉 지나와야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럼 방해가 큰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굵어지면 한꺼번에 많이 흐를 수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게 되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반비례하는 반면 얘는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저항을 구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좀 편리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만약에 이렇게 도선이 길이도 다르고 단면적도 다르잖아요. 근데 A와 B가 저항이 몇 대 몇인지 먼저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저항 A는 길이가 1이고 길이가 1이고 지금 저항 B는 길이가 2죠. 길이로 따졌을 때는 1대 2인 거예요. 근데 면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면적은 A가 1인데 B는 3이잖아요. 그쵸? 이걸 그대로 이렇게 놓으면 돼요. 아, A 대 B의 저항값은 1대 3분의 2구나 라고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면적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고 저항의 길이에 대해서는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으면 편리하다. 자,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게 B의 저항이 A의 몇 배예요? 라고 하니까 비례식 대신에 3분의 2배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를 이용을 할 때 그 전기 제품을 쓴다라고 하면 가장 핵심이 전류예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구도 더 밝아지고 또는 뭔가 성능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류 자체가 주인공인데 그 전류를 세게 해주는 게 바로 누구와 관련이 있다? 전압과도 관련이 있고 저항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아까도 보셨다시피 당연히 전압에 대해서 비례할 것이고 저항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옴의 법칙, 즉 옴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그 저항값들을 다 구함으로 인해서 이 법칙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V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R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죠? V 대신에 R을 곱해가지고 여기에서 R 대신에 I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의 의미를 한번 보자면 전류와 전압이 있어요. 저항이 만약에 일정한 상황이라면 전압이 커질 때 전류도 커지죠. 이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비례 관계로 나온다는 얘기고 반면에 그 전압과 저항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전류가 만약에 일정하잖아요. 그럼 전압이 높아질수록 저항도 커져요. 예. 그리고 저항이 점점 커질수록 뭔가 전압도 커져야만 그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수 있게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비례하다는 얘기고 자, 지금 마지막으로 전류와 저항의 관계에 있어서는 만약에 전압이 일정하다. 이 상황을 볼게요.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어때요? 저항이 만약에 커진다. 그럼 전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이런 관계에 의해서 반비례, 즉 이런 곡선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가끔 문제에서 이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X축, Y축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전류를 X축, 전압을 Y축으로 둔 상황에서 그때 이 기울기의 의미를 물어볼 때도 있는데 이때는 보세요. 지금 기울기 구하면 V분의 I잖아요. V분의 I는 저항
맞죠? 그쵸? 어, 자, R은, 아, 아니다, 아니다. 저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저항분의 1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R은 I분의 V였잖아요, 원래.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X값으로 왔을 때만 이 기울기의 의미가 저항이 되고요. 이게 전압이 X축으로 올 때는 저항분의 1이 돼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저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항은 I분의 V죠. 그쵸? 그래서 이런 점 하나 잡으면 4분의 20이 되고, 그럼 이거는 5옴이 되는데, 이때 보세요. 이거는 저항분의 1을 기울기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어, 이거는 지금 전압분의 전류가 기울기니까, 네. 이건 저항의 의미가 아니라 저항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를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보여준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더 저항이 큰지를 찾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X축에 있을 때는 그냥 기울기가 가파른 게 저항도 커.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뀌어 있으면 얘네가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더 저항이 큰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항을요, 하나만 연결하지 않고 여러 개 연결할 때 우리가 그 도선상에서 어떻게 전류 저항 전압값을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항이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전체 전류가 동일하게 모든 저항마다 흘러요. 그리고 전압은 나눠서 흐르게 되죠. 물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렇게 한번 만약에 3m를 올리면 한번 1.5m 내려주고 또 1.5m 내려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경우에는 3m 올리면 동시에 3m를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어, 자, 이렇게 될 때요. 잘 보시면 이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저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전체 저항 자체는 안 나와 있구나. 사실 전체 저항을 구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전류는 전부 다 같죠. 같은데 전압은 이렇게 직렬일 때는 서로서로 더해줘야 돼요. 여기 요런 느낌처럼. 그리고 자, 우리가 오의 법칙에 따르면 V는 IR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이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I1, R1이라 하고 I2, R2라고 할 수 있죠. 이래 놓고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I가 아까 전부 다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약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저항을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병렬일 때는 얘를 더해주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병렬일 때 한번 보실게요.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저항은 전류는 서로서로 더해줘야 돼. 이때 자, R1분의 V1, R2분의 V2가 되고 이제 여기 처음에 전압이 다 같다 했으니까 이걸 약분해주면 결론은 뭐냐면 전체 저항의 역수가 각 저항들의 역수의 합이야. 이거 계산을 하면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맨 마지막까지 한번 보세요. 얘가 만약에 1이었다고 쳐봐요. 어, 전체 저항은 줄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즉 병렬일 때 전체 저항이 줄어들면서 전체 저항이 줄면 전체 전압 일정을 이해하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집에 콘센트들 있잖아요. 그 멀티탭. 그럼 멀티탭이 다 이렇게 병렬 연결된 거거든요. 만약에 멀티탭을 동시에 여러 개 꽂는다. 그럼 이렇게 저항 여러 개가 병렬 연결돼 버린다는 얘기고 그럼 확 늘어. 과전류가 흐르면 불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저런 멀티탭을 다중 멀티탭 연결을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저항들을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저항은 쉽게 말하면 모든 전자제품들이에요. 우리도 저항이에요. 어느 정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인데 결론은 그때그때 직렬을 꼭 써야 할 때도 있고 병렬을 써야 될 때도 있더라. 특히 이런 화재 감지 장치 같은 경우에 바이메탈 연결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바이메탈이 휘어져. 금속이 열팽창의 차이로 인해서 휘어지거든요. 저렇게 휘어짐으로 인해서 회선이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소리가 발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병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물의 전기 배선이나 가로등, 멀티탭에 쓰이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다 어,
불이 들어오거나 작동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변열 연결로 쓰고 있죠. 자, 이제 결론 거의 다 왔고 지금 자기장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전류의 자기작용을 또 주중에 또 선생님이 전류의 자기작용하고 물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가지고 다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아마 지금 바로 이 문제들을 풀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회선 문제를. 네, 이 회선 문제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선 문제 같은 거는 조금 아직 풀지 마시고요. 네, 이런 어디까지 풀면 좋겠느냐? 음, 근데 간단한 건 풀 수 있거든. 간단한 건 풀어보고 네, 내신 숙속에 만약에 푼다라고 하면 이 정도, 네, 이 정도까지 12번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